네, 11월 22일 내일은 소설입니다. 절기상으로는 벌써 겨울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가 오고 낮 기온이 20도를 훌쩍 넘기는 날이 계속됐습니다. 네, 우리도 모르게 악화되는 기후 위기가 아니라 이제는 하루하루가 무섭도록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옥천에서는 5,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겨울이면 빙어잡이와 썰매등으로 인기를 끌던 동이면 석탄리 안터마을 대청호가 있는데요. 이 안터마을 대청호는 올해도 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무엇을 잃어야 하는지 생각하면 아찔하기도 합니다. 네, 11월 21일 옥천 이웃 소식과 과학상상 시작합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기후 위기, 예, 정말 저는 요즘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확실히 11월 중순이 넘어가는데 낮 기온이, 제가 그때 운전하고 어디 가던 길이었는데 그 온도 찍힌 거 24도가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11월 중순에 24도가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네,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긴 해야겠는데 나름 하고는 있는데 뭘 한지도 제대로 효과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생각이 드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남부 3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 소식인데요. 영동군이 이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 뭐 지난 이미 몇 년 전부터죠. 계속 스마트 농업에 대한 중요성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를 좀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데요. 지난 11월 15일입니다. 그 충북대학교하고 사단법인 한국스마트팜 산업협회 그리고 스마트 농업 같이 영동군이 같이 스마트 농업 육성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이 협약에서는 그 영동군 지역 여건에 맞는 스마트 농업을 공동으로 연구하겠다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영동군 같은 경우는 노지 과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 옥천 같은 경우는 시설 재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영동도 포도를 재배하고 옥천도 포도를 재배하는데 영동은 노지예요. 노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 하우스 이런 걸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깥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거기 영동 옥천도 뭐 요즘 샤인마스켓 포도를 많이 내지만 영동도 많이 내는데 영동의 샤인마스켓도 노지예요. 근데 그냥 비를 맞추면 알이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비가림이라고 해서 비만 가리는 겁니다. 비만 안 맞게 그렇게 해서 재배를 하는데, 그런 노지 과수 중심의 스마트 농업 기준 모델을 구축을 하기로 한 겁니다. 저는 사실 스마트팜 사업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긴 해요. 이게 지금 약간 이게 스마트팜 관련 업체들의 배불리기가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사실 있는데, 다만 영동군의 이 협약의 의미는 영동 지역 여건에 맞는 걸 찾는다는 데 있거든요. 근데 스마트팜을 안 할 거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이건 필요해요. 이제 필요하지만 그거를 뭔가 지역 여건에 맞게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는 자세가 좀 필요한데, 영동군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은 협약을 맺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옥천 같은 경우는 과수니까, 저기 시설이니까 시설 농업 뭐에 특화된 걸 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보면 스마트 농업의 특성상 모든 거를 다 관리를 한다는 차원이니까 시설 재배에도 특화한 면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아무튼 영동이 맺은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스마트 농업 연구 및 교육에서 이제 연구 협력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 과제 발굴, 이 정부 과제 발굴 공모 사업을 많이 받겠다는 건데, 정부 과제 발굴과 이를 수용하기 위한 재정, 기술, 행정적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개별 농가별 스마트팜을 하기 위한 컨설팅이나 정부 위탁 사업 수행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영동군은 사실 스마트 농업과 관련돼서 꾸준하게 뭔가 이 대응책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스마트 농업 육성, 그 농촌 고령화 기후 변화 대응책으로 좀 선정을 하고, 그리고 지난달에는 10월에는 스마트 농업 전문가를 초빙해서 뭐 직무 교육 같은 것도 진행을 했고요. 그 영동군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걸 밝힌 거죠. 그리고 이 농민들 대상으로 한 세미나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스마트 농업 바람에 무조건 편승하자 뭐 이런 얘기는 결코 아니고,
다만 향후 농업 위기, 농업 아까 제가 오프닝에도 기후 위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에 대응해서 옥천 농업은 어떻게 대응할 거,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라는 고민이 이제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영동 소식을 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그 두 번째 영동 소식은 영동의 난개국악단 이야기인데 지난 이야기입니다. 이제 지난 11월 18일에 그 영동 국악체험촌에서 그 영동 난개국악단과 학생들이 같이 협언한 청어람이라는 공연이 개최가 됐는데 이 국악 하시는 분들 잘 없죠. 하지만 국악 새싹도 없습니다. 국악을 하려는 분도 없어요, 별로. 근데 국악을 하고자 하는 분도 정작 할 데가 없습니다. 본인들의 뭔가 이거를 펼칠 데가 없는데 영동군이 이 젊은 인재 발굴 그리고 공연 기회 제공하고 또 가을을 맞아서 뭔가 이렇게 좀 그 뜻깊은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이 협연을 기획을 한 거예요. 청업이라는 협연을 기획을 했는데 이곳에서는 사실 그 젊은 국악인들이 그 난개 국악단에 계시는 분들 이분들 좀 되게 대단한 프로들이거든요. 이분들이랑 같이 그 협연도 하고 연주할 기회를 제공해 주니까 굉장히 소중한 기회겠죠. 여기 있는 학생들은 뭐 그냥 온 건 아니고요. 지난 10월 28일입니다. 10월 28일 오디션을 거쳐서 최종 선발된 그 학생들이 이렇게 나왔고요. 총 13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와서 협연을 했다고 하는데 뭐 저는 이번에는 못 가봤어요. 이날 그 다른 일정이 있어서 가보지는 못했는데 한 번에 끝내지 말고 좀 계속 해가지고 저도 한번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번 관심 가지고 보셨다가 기회가 괜찮을 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요. 보은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래는 르세라핌의 노래입니다. 안티프레저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다음 보은 소식입니다. 네, 보은 첫 소식은 보은 군의회 의정비 인상 소식입니다. 네, 저희 옥천 군의회도 의정비 인상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네, 저도 의정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네, 아마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결정이 났을 텐데요. 아마 돈의 최고 수준으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보은은 그게 최고 수준이 한 23%인가 될 거예요. 네, 그렇게 올린 걸로 아마 결정이 될 텐데, 네,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네. 하여튼 보은에서는 9.2%를 증액하는 걸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현재보다 연 311만 원 증액된 3,695만 원입니다. 이게 1년 총 받는 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원님인데 어떤 많은 것 같습니까? 적은 것 같습니까? 적은 것 같으세요?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뭐 적다고 하네요, 의원님들은. 아무튼 뭐 2023년부터 보은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가 현재는 3,384만 원이에요. 현재는. 근데 이거를 3,695만 원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보은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군에도 옥천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걸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보은도 이걸 결정했고 총 4번의 회의를 거쳐서 결정했습니다. 근데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하면은 바로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상 올리려면은 그 관련 규정에 따라서 주민 공청회든 여론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옥천은 주민 공청회를 했는데 옥천군은 근데 영동군은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국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 31일 이 4차 보은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정비를 결정을 한 거고요. 의정비는 이 의정 활동비와 그다음에 월정 수당으로 나뉘는데 의정 활동비는 1,320만 원으로 고정이에요. 그래서 월정 수당을 실질적으로 올린 겁니다. 월정 수당을 올려서 결정한 걸로 나왔고요. 약 한 311만 원이니까 여기도 적지 않게 올린 건데 옥천은 500만 원 정도가 올라갑니다. 네, 참고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내년부터 아마 적용이 될 거고요. 저는 이제 의정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뭐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의정비도 적정 수준을 해야 한다. 뭐 맞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고
이게 저는 뭐 의정비 인상에 대해서 대폭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만은 제가 옳은 건 아니에요. 이 인상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근거가 갖고 있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근데 적정선이 어느 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정하기 나름이기는 하죠. 그래서 뭐 의원님들이 더 왜냐하면 의원들 같은 경우도 이제 겸직에 제한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의정비를 보장을 해서 그분이 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또 반면에는 겸직 제한 규정이 있긴 하지만 영리행위가 제한 금지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군의원을 하면서 본인 사업체 운영할 수 됩니다.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뭐 국회의원이랑 달라요. 단체장이랑. 뭐 그렇기 때문에 큰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군의회 의원으로서의 악용을 해가지고 본인 영리행위를 추구하는 사례가 과거 꽤 많이 있었거든요. 옥천에서 뭐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따져봤을 때 과연 이게 의원님들의 의정비 인상만 한다고 해서 그 부분 다 해결될 것이냐, 예,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아무튼 네, 영동 사례는 이렇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소식을 가져온 이유는 뭐 영동도 영동이지만은 옥천군 외에도 의장비 인상됐으니까 우리 주민 여러분 더 관심 가지고 일 제대로 하는지 그다음에 뭐 점검도 하고 감시도 하고 또 지지도 하고 비판도 하고 하는 그런 활동들도 활발히 해주시길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온 소식을 여기로 마무리를 하고요. 노래 한 곡 듣고 과학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거북이 노래입니다. 한동안 뜸했었지 듣고 오겠습니다. 네, 과학상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에도 우리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치기정보원 치기기술과장으로 계시는 최금성 과장님이 도움을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또 한 달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저는 잘 아는 주제라 생각했습니다. 아마 우리 청취자분도 그럴 것 같아요. 남극과 북극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미리 원고를 봤거든요. 근데 나는 남극과 북극에 대해 모른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남극과 북극을 잘 알지만 모르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 과장님께서 남극과 북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설명을 해 주실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근데 일단은 남극과 북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기 전에 이게 이 주제를 좀 선택하시게 된 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 예. 뭐 특별하긴 그렇고 우리가 이제 가을도 지나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 이제 겨울철이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겨울하면 눈, 하얀 그런 걸 생각나게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수부 쪽에서 뭐가 있을까? 그다음에 남극과 북극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남극과 북극, 뭐 저는 추운 지역이라는 것 정도 알고, 그다음에 뭐 북극엔 북극곰이 살고요, 남극에 펭귄이 사는 뭐 그 정도만 알고 있는데 이게 차이점이 어떤 건지부터 한번 궁금합니다. 그거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극과 북극이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신기하고 재밌는 남극과 북극 이야기 지금 바로 같이 알아볼까요? 남극과 북극 두 곳 모두 매우 춥고 눈과 빙하가 있습니다. 먼저 남극은 한반도의 60배에 이르는 거대한 대륙으로 지구의 7대 대륙 중 5번째로 크답니다. 면적은 넓지만 대륙 전체가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세계의 얼음의 약 75% 정도의 남극에 있다고 합니다. 비록 남극은 얼음뿐이지만 엄연히 땅이기 때문에 과거 영국, 뉴질랜드 등이 남극을 두고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1959년 12월 1일 국제사회가 남북조약을 체결한 이후로부터 남극은 어느 나라의 소유가 아닌 인류의 공동의 유산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북극은 남극과 같은 땅이 아니라 북극해의 바닷물이 얼어서 만들어진 거대한 얼음 덩어리입니다. 북극 해수면 위에 보이는 얼음은 전체 얼음 덩어리의 약 10% 정도의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랍니다. 네, 그렇죠. 이게 저도 영화 타이타닉 볼 때가 기억이 났는데 겉으로 볼 때는 약간 조그마한 암초 같은 크기의 얼음인데 밑에는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이제 남극은 그 땅 위에 얼음이 있는 거고 북극은 바다 위에 얼음이 있는 건가요? 말 그대로 북극은 땅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럼 혹시 바다 위에 떠 있는 형태? 네, 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움직일 수도 있는 건가요? 뭐 지금 위에 엄청나다 보니까 이동이 좀 미세하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아주. 여러분 새로운 사실입니다. 북극은 약간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면 유빙이 떨어다니는 것도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제가 앞서서 이제 오프닝 때 간단 말씀드리긴 했는데 북극에는 북극곰이 있고 남극에는 펭귄이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북극엔 펭귄이 없잖아요. 그리고 북극곰은 남극이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건가요? 그러게요. 저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남극과 북극의 지리적 특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약 1억 5천만 년 전에 남극은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대륙과 곤드리아라는 하나의 대륙 형태로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나 다른 대륙과 분리되면서 현재의 위치에 고립되었다고 합니다. 펭고는 곤드리아나에 살던 조류로 대륙이 분리되면서 남극에 살게 되었고 추위를 이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을 진화했다고 합니다. 북극곰은 그린란드, 시베리아 또는 알래스카에 살던 곰들이 먹이를 찾아 얼음을 타고 이동했다고 하며 북극에 정착한 후 보호색이 털이 하얗게 변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유빙을 타고 이동하는 북극곰이 있는 걸 보면 옛날 모습이 예상이 되실 겁니다. 네. 이게 그죠. 대륙이 처음에는 이게 붙어 있는 대륙이었다가 점차 이렇게 떨어져 나갔다는 게 그렇게 좀 많이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과정 속에서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독자적인 완전히 그런 진화 체계를 갖추게 된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또 궁금한 게 둘 다 추운 지역이에요. 북극과 남극은. 근데 뭐 이게 어디가 더 춥고 이런 게 있습니까, 여기가? 추운 데가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우선 바로 이제 남극이에요. 북극은 평균 기온 마이너스 35도에서 40도로 춥지만 여름에는 10도까지 올라가며 반면 남극은 평균 기온 마이너스 55도 정도로 가장 추운 시기에 마이너스 70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남극과 북극이 똑같은 얼음으로 뒤덮인 비슷한 곳이라 생각하는 것은 그만이고요. 지형적인 특징과 기온, 사는 동물까지 다른 남극과 북극이면 서로 떨어진 거리만큼 차이가 크답니다. 북극보다 추운 남극은 무려 222가지의 물고기가 서식하며 남극의 대구, 남극의 빙어, 용 물고기 등 다양한 어종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대구라는 물고기도 알고 빙어라는 물고기도 아는데 남극대구라는 게 따로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근데 앞서 말씀하실 때 여름엔 북극이 상대적으로 덜 춥다는 겁니다. 그렇죠? 남극이 훨씬 춥네요. 근데 10도까지 올라가면은 얼음이 안 녹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온난화 때문에 북극 쪽의 빙하가 녹아 지금 북극 쪽의 운항 항로를 좀 계속 개척하고 있는 실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환경이 바뀌면서 항로까지도 계속. 지금 북극 항로로 지금 하려고 지금 부단히 좀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 여름 지역은 일부 이제 운항하는 걸로 좀 알고
같긴 합니다. 아. 더군다나 지금 전 세계 전 지구가 그 빙하가 녹음으로써 그 수면이 지표면이 점점 상승돼서 뭐 지금 뭐 적도 부근에 이런 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소멸되고 있는 상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나라 자체가. 그렇죠. 예, 뭐 이제 적도의 문제 투발루라는 나라는 없어질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네. 또 제가 어제 뉴스에서 봤는데 그 제주의 용머리 해안이 네. 그 관람 일수가 6일로 줄었답니다. 그 오. 해수면이 올라가지고 들어갈 음. 수가 없대요. 커. 저 거기 갔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미 변화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 네. 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SES 노래입니다. 달리기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남극에 있는 이 아까 물고기에 대해서 어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그중에 이 하얀색 피를 갖는 척추동물이 있다고요. 네. 보통 빙어 생각하면 뭐 이렇게 살색 있고 약간 어류 종류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남극에서는 지금 하얀 피를 갖는 남극 빙어가 있습니다. 그 사유는 많은 양의 산소가 녹아버린 남극 바다 탓에 산소를 우만하는 헤모글로빈이 자연스럽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에 남극 빙어는 빨간색이 아닌 하얀색의 혈액을 띠는 것입니다. 남극 물고기는 어떻게 차가운 물속에서도 동상에 걸리지 않을까요? 생각을 해보면 그 해답은 바로 혈액 속에 결빙 방지 단백질이 있습니다. 결빙 방지 단백질은 물고기가 추위에도 오는 것을 방지해 주는데요. 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은 얼음 결정에 물이 부착되고 다시 냉각되기를 반복하면 얼음 결정이 점점 커지는데 이를 결빙 방지 단백질을 막아줍니다. 만약 이 성분이 없었다면 물고기의 혈액과 체액은 물론 대사 기능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남극 물고기의 추위를 방지하는 결빙 방지 단백질은 과연 실생활에도 쓰일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결빙 방지 단백질 추출과 농축 등 효율적인 에 1g에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긴 하지만 적은 농도로 큰 활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앞으로도 발전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게 추운 지역에서는 산소가 많은 양이 물에 녹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결빙 방지 단백질, 그죠? 얼음 어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음이 어느 순간 그 임계점이 딱 다다르면은 얼음으로 확 바뀌는데 그 점점 커지는 형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막아주는 이 결빙 방지 단백질이라는 게 있다는 거네요. 네. 네, 예, 그 이제 남극 해양 생물 하면 이제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펭귄 같은데 펭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 아, 네. 네. 자, 누구나도 알고 계시는 펭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펭귄 하시면 그 뒤뚱뒤뚱 걸어다니는 펭귄이 생각나실 텐데요. 과연 펭귄은 남극의 추위를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건데 보통 펭귄은 바닥의 적정 온도를 위해 특수 혈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 기사에 내보면 원더네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열 교환기라 합니다. 영문은 그렇게 됐지만 열 교환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특수 혈 관계는 무수한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심장으로부터 오는 따뜻한 동맥피를 적당히 차갑게 하고 발끝에서 올라오는 정맥피는 적당히 따뜻하게 해줍니다. 또한 펭귄들은 한 곳에 빽빽하게 모여 서로의 힘을 칼바람으로 이겨내는데요. 추위에 노출되는 부위를 줄이고 체온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중에도 추위를 이겨낼 능력이 약한 어린 펭귄은 무리의 중앙에 모인다고 하는데요. 옹기종기 모여 있는 펭귄들 생각만 해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펭귄을 제외한 포유류는 두꺼운 털가죽과 지방층으로 추위를 이겨내는데요. 가장 추운 날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먹이를 잡아 지방을 축적을 해둔답니다.
네, 그런데 이 열교환기라는 표현은 저는 이제 요즘 많이 하는 패시브 하우스 이런 데서만 네. 쓰는 줄 알았더니 이게 펭귄은 자체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거네요. 네. 음, 근데 이제 뭐 앞서 이제 쭉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연구 결과들도 있을 텐데 뭐 남극을 이제 연구하는 목적이 단순히 이 지식 습득 이런 것만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러 곳에서 남극에 뭐 연구를 하기 위해서 뭐 인력도 파견하고 뭐 하잖아요. 네. 그 목적이 어떤 건가요? 예, 우선 남극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78년 남극의 크릴 어업의 상업적 가능에 대한 최초의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남극은 석유는 물론이고 남극 횡단 산맥의 석탄 매장량만 해도 1,500톤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구리, 크롬, 백금, 니켈, 아연은 주석금, 철 등 상당량의 매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잠재적 가치가 무궁무진한 곳입니다. 특히 남극새우, 크릴이죠. 미래의 식량으로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의 연구의 중심이자 극한 지역 연구를 위한 초석입니다. 그야말로 자연의 보고이자 미래의 연구의 중심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남극이란 곳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자원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더 듣고요. 계속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네, 노래는 정은지가 부릅니다. 네, 너란 봄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좀 노래 듣기 전에 이제 남극의 연구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남극과 북극 이런 곳을 이제 결국 탐험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쇠빙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이 쇠빙선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쇠빙 선박에 대해서 또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지금 세빙선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남구 그 북극 탐험하기위해서 그 연구진들을 그 실어나르거나 뭐 이런 공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빙선을 지금 건조하게 됐고요. 그 지금 최초로 우리 선박 세빙선을 건조했을 때 선 전체가 한 110m, 그다음에 폭이는 한 19m 이런 거고요. 지금 그 얼음을 그 1m 두께 한 5kg, 그러니까 이제 이 1시간당 5kg를 깨면서 가는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총 톤수는 7,487톤이고요. 7,000톤 좀 클 겁니다. 상당히. 그 이제 실현할 수 있는 적재톤은 한 2,900톤 정도. 그리고 지금 16노트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건조 당시가 총 2009년 12월 달에서 새벽 연구선을 좀 취항을 했습니다. 이게 그 배 어떤 배인지 배 명이 한번 말씀을. 예. 그 보면 이제 그 무조건 이제 얼음을 깨고 이런 목적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원이 한 6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 그 이제 운항 선박은 거기 승무원이라고 해서 선장 뭐 기관장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승무원이 25명, 총 85명이 탑승하고 70일 동안 연속을 항해하면서 그 내용 중에 이제 그 남극과 북극의 결빙핵의 독자적인 극지 연구를 수행하면서 극지기의 보급 인원을 수송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빙선으로서 다른 선박을 위해 결빙해역의 항로를 개척하고 얼음에 갇힌 선박을 구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그 우리나라 최초 세빙선이 이 아라혼호라는 네. 배에 대한 설명이신 거죠? 네, 네. 예, 예. 근데 시간당 5km면은 근데 이 얼음을 깨면서 이렇게 간다는 게 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되게 날카로운 그 이렇게 좀 배 앞부분을 이렇게 밀고 나가는 형태던데 네. 뭐 그런 형태랑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뭐 이제 뭐 거기를 뭐 기계든 뭐든 네. 그거를 내서 깨면서 네.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얼음 1m라는 게
그 사람 뭐 한 성인의 한 중간 정도 두께인데 그게 쉽지 않다라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겠네요. 이 배가 있어야 또 일반 배들이 운항을 할 수가 네. 있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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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이 배들이 결국엔 가는 곳들이 그 과학기지겠죠. 네. 지금으로서는. 네. 네. 이 남극과 북극에 있는 이 과학기지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북극에도 과학기지가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 각 과학기지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남극에는 세종과학지, 장보고과학지를 많이 들어보셔도 북극에는 다산과학지라는 것은 생소하실 겁니다. 우선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씩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극 쪽에는 세종과학지로 1986년 11월에 했으며 33번째 남극 조약에 가입해 1988년 2월에 남극 세종기지가 준공되면서 남극 연구의 세계의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전체 54개 국가 중 연구 조사 중이며 주요 연구 내용으로서는 세종대왕의 정신을 받아들여 극한 추위에서 견디는 남극 동물의 유전적 형질을 연구하여 추위에 강한 별을 개량하거나 드론을 이용해 남극 바닷속 생태계의 비밀을 찾아내는 등 다양한 분야의 극지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 장보고 과학기지입니다. 2014년 2월에 남극 대륙의 장보고 기지가 준공되었습니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서는 빙하 운석, 오존층 극한지 공학, 생태계의 생물의 다양성 및 모니터링 연구, 노수해의 모니터링 연구, 고층 대기와 같은 다양한 대륙 기반의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는 국내 산업계와 학계가 극한지 프렌트, 장비, 로봇, 신소재 같은 극한지 실용 기술을 위한 실험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쪽에서는 북극 말 그대로 다산과학지인데요.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북극에는 땅이 없기 때문에 그 가장 가까운 노르웨이 스피츠베르겐 섬 니엑슨 과학촌에 2002년 4월 29일에 준공되었습니다. 지금 총 10개 국가가 연구 조사 중이고 있으며 주요 연구 내용으로서는 북극해 해빙 분석을 통한 기후변화 연구, 대기 관측 연구, 우주, 고층 대기 환경 변화 연구, 해양 및 육상 생태계 모니터링, 극한지 유형 생물 자원을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 곳이나 되네요. 저 사실 남극 네. 세종과학기지 요거는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아도 나머지는 있는지 몰랐는데요.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과장님 이제 이 남극과 북극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마무리하고요. 그 이번 시간으로 우리 국립해양치기정보원에서 사실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씩 진행을 했던 우리 그 프로그램이 이번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종료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조용훈 과장님이 진행을 하시다가 이제 최금성 과장님이 뒤이어서 바통을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네, 네 그동안 참 바쁘셨을 텐데 어떤 시간 많이 내주시고 준비해 주시느라 고맙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대신해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1에서 7회까지는 조영훈 과장님께서 우리 쪽에 항로표지인 등대, 국가 PNT, 위치, 항법,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 역시 이어서 8회부터 10회까지 독도 이야기, 자유로운 선박, 남극과 북극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국립해양치기정보에서는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최선을 다해 국민 생활 서비스 혁신에 노력하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청취해 주신 옥천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하여튼 긴 시간 청취해 주신
청취자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어려운 시간 내주신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11월 21일 이후 소식과 과학상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진행의 권호성, 최금성, 기술지원의 박진희, 방송 송출 옥천 공동체 라디오 104.9MHz입니다. 고맙습니다.